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쯤이면 아마도 외지에서 부산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듯합니다. 사실 설 연휴에는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은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네 분의 정치인과 함께 현안을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입니다.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이어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계속해서 이성권 바른미래당 전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근입니다. 끝으로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자, 네 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일단 설입니다. 설 인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민들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입니다. 명절입니다. 뭐니 해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설명절 되시고요. 설명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힘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더 좋은 일들 만발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김세연 위원장님, 설 인사해 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내외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근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처럼 이렇게 가족들, 친지분들 함께 모여 앉으시는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따뜻한 그 정을 느끼시면서 올 한해 좋은 일들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연휴 되십시오. 네. 이성권 위원장님, 설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이미 모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과 친족끼리 모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뱃돈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부모님에게는 또 용돈도 두둑히 드리는 게 우리 명절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주미 위원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 그간 생활의 삼터에서 참 많이 힘드셨죠? 명절이긴 하나 우리의 마음은 참 찹찹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고 기계에 깔려서 죽은 노동자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또한 힘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낡은 정치로는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정말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국회, 신뢰받고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각계의 각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진정한 국가를 운영할 때만이 우리의 서민들의 삶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날 모두가 모이면 선거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꼽히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2019년이 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꿉시다. 예, 알겠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늘도 굉장히 주장을 해주신데요. 강조해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안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훈훈하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나오는 현안들은 굉장히 첨예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 수요일입니다.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선고가 있었는데 법정 구속 그리고 실형 2년.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여야가 각기 다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의견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견 한번 들을까요? 김세현 위원장님. 네, 이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 조작을 해서 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동안은 우리 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다들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단적인 예로 2002년도에 김대엽 씨가 일으켰던 그 병풍 사건, 즉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몇 년 걸려서 3심 판결까지 가고 나서는 결국에 다 허위로 판명이 되고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선거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신중하게 신성한 민주주의의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던 점 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 또한 사법부를 불신하는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한 정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의견은 추후에 듣고요. 네. 일단 야당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취합한 다음에 여당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성권 위원장님. 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현재 사법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지요. 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번 그 재판부의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그리고 조윤선과 같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예.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사법정의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그러한 선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아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을 적폐라고 규정하지 말고 내 몸 안에 내 마음속에 무슨 적폐가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네.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네. 국민이 바라는 정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박주민 위원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그 김경수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구속을 두고 특히 경남 도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역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다라는 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판결을 내린 그 판사는 양승태 판사와의 특수관계를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혹 문재인 현 정부와 연결되어서 어떤 것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아마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판부의 사법부의 그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 1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내리진 판결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이었다. 혹 보복 판결이었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통합하고 함께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례가 남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여당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여당 의견 듣겠습니다. 전재수 위원장님. 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한 재판 결과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수 도지사는 320만 경남 도민들의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법정 구속시킨다는 것은
그 재판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일당이 전부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김경수 도지사의 얼굴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320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 경남도지사 재직 시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는데 불구속 수사를 불구속 재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그때 당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서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재판을 진행했고 그러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받은 판결, 그러니까 선고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할 사유가 별로 없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뭐 김경수 도지사의 그 선고문 그리고 법정 구속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한 말씀씩 여쭙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관련한 이슈가 하나 또 있어서요. 예타 면제 사업에 부산에서는 부산 신항에서 김해간의 고속도로 건설 한 8천억 원 되는 그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여당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게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경제성이 제일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고 서울 수도권에 사람이 대부분 몰려서 살기 때문에 이 경제성을 다 충족을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 통과를 합니다. 예. 뭐 SOC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5조, 6조, 7조 사회 인프라 까는데 5, 6, 7조 뭐 이거 쓰는 걸 장난처럼 그냥 씁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도 적죠. 이래 놓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예타 면제 사업의 발표는 정말로 적절하다.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 8천억짜리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 신항에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것이 치러야 될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적절한 것이었고 또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대심도 지하차도 요거는 이제 민자적격성 사업으로 이제 네. 지정이 돼가지고 민자적격성 심사에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올 6월 달이 되면은 남해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까지 가는 지하 40m짜리 대심도 지하차도가 올 6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네. 요 예산도 7,830억짜리 이제 예산인데 착공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예산 정국에서 경부선 지하차도, 경부선 지하화. 철길을 지하화하는 네. 예산 35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1조 5,8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오게 될 마중물 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통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부산의 SOC 사업이 이게 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예. 부산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추후에라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은 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견은 조금 추후에 듣고요. 박주미 위원장님, 정의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타 면제 사업.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예타 면제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 한 것은 총회를 앞두고
예산을 남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예산이죠.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막중한 예산을 들어서 예비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예산만 남발하여서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앞에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이 그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을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했던 사업과 지금 문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가 다른가라는 것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필 이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SOC 지원 사업을 네. 대규모 예산을 낭비한 것에 있어서 대단히 아쉬움과 이건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성훈 있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저는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정부의 취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의 공화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나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돈 그리고 교육 이런 게 다 수도권에만 모여 있고 우리 지방들은 갈수록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방법론의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제성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지방에 인구도 적고 수요도 적은 데는 항상 배제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지방과 수도권 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네. 빈부 격차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식, 원칙에 네. 그리고 그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정권의 임판세 맞게 그리고 총선이라는 시기를 앞두고 해버리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원칙이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게 파탄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를 앞두고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게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그때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 없이 하게 되면 그냥말로 선심성으로 지역에다가 포퓰리즘식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꼭 민주당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제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절차적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면제 사업을 한다?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또 것을 반대하는 게 전재수 절대 위원장님 지금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것 네. 같은데, 예, 그래도 지금 김세현 위원장님 하셔야 되니까 말씀까지 다 듣고, 예,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반론 기회도 계속 예, 예, 주시는 이거는 좀 겁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목 중심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물론 저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부산의 발전에 도움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기 확정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의도가 적정한지 바람직한지 그리고 방법이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동료 두 야당 위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단히 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렇게 재정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사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항상 욕먹어가면서 어렵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원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이런 예. 점에서 국가 재정을 소홀히 여기는 민주당 정부의 이런 시각이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부담이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 전부 다 전가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총선용이다, 포퓰리즘이다, 심지어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토건 주도 성장이다. 뭐 이렇게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해 예, 주시죠. 네. 반론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여기 계신 우리 그 다른 야당의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서울 수도권주의자들, 중앙집권주의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7개 광역지자체에
적게는 3개, 4개씩 신청을 받아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 17개 광역지자체에 다 맡겨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선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작년에 했으면은 이건 지방선거용이라 그랬을 거고, 재작년에 했으면은 이거는 대선용이라 그랬을 거고, 예. 올해 하니까 또 총선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발표할 때마다 이거는 지방선거용이다, 총선용이다, 대선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앙정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민간이 할 수 없는 SOC 사업에 국가와 정부가 그 SOC를 깔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서울 수도권 지방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이런 인프라를 깔아놓고 난 뒤에 미래 세대에게는 오히려 경제활동의 기회와 이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를 하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방과 서울 수도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예타 면제 사업은 가장 시기적절했고 추후에도 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타 면제 사업 예,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반론 야당 세 분의 야당 대표를 대표해서 우리 저 김세훈 위원장님이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선심성, 일회성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이 장기적인 또 지속 가능한 방식을 우리가 연구를 좀 더 긴밀하게 네. 여야간 했더라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지방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분이 수도권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이런 근본 원칙을 바꾸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총선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민주당이 각 지역에 큰 이 수원 사업들 풀어주는 형식으로 예. 하는 것이,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반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뭐가 더 나은 의견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야당과 또 진보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또 같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색달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4.3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미니 선거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통영 고성 그리고 창원 성산이 그 대상입니다.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성산 지역구를 일단 단일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좀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는 단일화 얘기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박주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 창원 성산이에요. 창원 성산 지역구는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 정치의 대표 정치인이었죠. 노회찬 지역구를 노회찬 정신으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산구 구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한석의 국회의원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회찬 정신을 이어가고 노회찬이 하지 못했던 그 꿈을 다시 우리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정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당 같은 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4.3 보궐선거에 노회찬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유권자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권에서 자꾸만 단일화 얘기하는데, 단일화는 정치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표를 모음으로써 단일화는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월 3일 창원 성산의 노회찬 지역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전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 중앙당 차원에서 이 재보궐선거 준비를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공천심사위원회가 중앙당에서 꾸려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창원 성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당 대표가 직접
중재를 해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를 했던 지역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양보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노회찬 전 의원님의 정신을 계승한다, 진보 정치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도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충분한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 말씀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창원 성산에서 그렇다고 보수 정당의 움직임이 없느냐? 보수 정당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김성현 위원장님? 예, 아직 저희도 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 전당대회를 2월 말에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아마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선거 연대나 또 연합공천의 방식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어떤 형태가 되든 저는 한 가지 잣대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설사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후보 간의 연대가 되든 정당 간의 어떤 연합 공천이 되든 또 보수 정당들 간에 또는 중도 정당 간의 이런 연대가 발생할 때 네. 한 가지 잣대로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이럴 때는 상대를 보고 야합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할 때는 정의로운 공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좀 곤란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건 위원장님. 저희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네.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2군데 보궐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후보 발굴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현재 집권 여당의 실정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예. 또 문제가 심각하다면 야권으로서의 단일화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거의 조금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후보들의 움직임은 정말 뜨겁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지. 제일 이제 승부수는 뭐냐면은 현 정부의 이제 지지도, 그리고 경제가 얼마만큼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먹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경남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예. 매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공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추이를 보면은 가파르게 빠진다기보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0%를만 넘나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상황이 조금 좀 과열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 궤도의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어떻게 하면은 다시 반등을 시킬 것인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 정부의 지지도에 대해서? 예, 저희도 지난 그 여당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 빠질 때 그렇게 같은 심정으로 항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번지 점프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제일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데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중간에 반등이 약간 있지만 결국에는 예. 임기말로 갈수록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숙명 같은 그런 이 역사적인 사례들을 계속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또 현장에서 비명서류가 들릴 때는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다른 정책들도 그렇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예. 과연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경청을 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부터에서 아까 경제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의 소통 행보 네.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 또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실망감이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집권 3년차 정우군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에 있었던 신재민, 김태우 그리고 뭐 행정간의 군 장성 인사 서류의 분실이라든지 한마디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모습이 이미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여권 인사들 보면 집권 시작하자마자부터 안희정 지사가 문제가 되었죠. 이재명 지사도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봉준 전 의원처럼 정봉주. 예, 정봉주 전 의원처럼 정권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 손혜원 의원 그리고 수용교 의원처럼 재판 거래와 관련된 사람, 그야말로 집권 3년차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얘기들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김경수 지사 문제를 놓고서 저는 그 판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과거에 다른 정당을 비판할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네. 지지율은 급전직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만일에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양쪽에 다 패배하게 되면 네. 부산 경남에 있어서는 전국 민주당 지지도에 그야말로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될 거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고 예. 자세를 낮추고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줘라. 예. 그래야만 민주당이 회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의당 얘기해 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불안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뭐 지금의 정도는 어째 보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 야당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에서 아우성들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강고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경제가 안 풀려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느냐. 오히려 소득 수도 성장 같은 거는 네.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감되는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야당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우파 보수 정책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지금의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출범 시기에 내놨던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중소상공이 어렵다. 이것은 현 여건, 현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개혁의 고삐를 늦췄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도 다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산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제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10년 동안 이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3번 떨어질 때 우리 당 지지율이 뭐 15%, 18%, 23%.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한국당 여기하고는 뭐 더블 수가 이상씩 차이가 났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산만 놓고 보면은 뭐 저 또한 그랬듯이 저희들이 이 지지율이 낮을 때도 오로지 시민만 보고 시민을 믿고 이제 뚜벅뚜벅 한 길을 걸어봤듯이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좀 이제 지지율이 빠졌는데 예. 그래서 이게 높을 때 오만하지 않고 낮을 때 또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보고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제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자세로 뚜벅뚜벅 시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지율과 경제 문제는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월 27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황교안 전 총리, 당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왔고 예.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나름 이 어려운 국면에서
당의 기여한 점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이 정말 그 직전에 대표 체제에서 아주 괴멸 상태로 갔던 지경에서 지금은 상당 부분 예. 안정화시키고 정상화 궤도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다시 판단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것인데, 예, 예. 현재 봐서는 뭐 여러 훌륭하신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각자 또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참 제가 당에 속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건 저희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는 생존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예. 이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시청률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그거는 추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전 사회자께서 그 세 번째 분을 이 실명 거론을 안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심재철, 김진태, 안상수, 정우택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까지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만 더 나올 것 같아서 예, 이성건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자유한국당 당대표 결과는 대세론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라고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되는가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형성되는 지도부가 두 가지의 양날개를 달아야 된다. 첫 번째는 보수개혁, 지속적인 보수개혁을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보수 대통합을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이미지는 아직도 수구, 냉전의 이미지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어났던 과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미국조차도 양보의 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 시대의 잣대로 자꾸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 신사고를 좀 가져달라. 이래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역대 어느 정권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정치, 예. 분열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이유가 3당 합당을 했고, 예.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가장 정반대에 있는 보수 세력인 김종필 총리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정몽준이라는 기업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네. 아직도 분열에 대한 배제와 배척,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지속적인 보수 개혁과 보수 대통합을 위한 행보가 이루어질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살고 한국 사회 보수가 다시 회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좀 이렇게 연대를 모색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말이죠. 솔직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 물론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갈 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뭔가 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 정부가 정책을 운영을 하고 정권을 운영하는데 잘못된 네. 게 있다면 야당으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되어 가지고 야당끼리 싸워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경쟁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 네. 그런 마음은 바른미래당 안에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근데 지금 드립니다. 말씀은 당 지도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당 지도부는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장병원 원내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네. 정동영 대표하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이루자 뭐 이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는 사실 좀 거부하는 쪽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현실 그대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개혁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 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또 한쪽은 진보를 포함한 중도 진영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한쪽은 바른정당계, 또 한쪽은 국민의 단계인데 네. 국민의 정당계 쪽에 일부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난 겁니다. 당 지도부가 만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총선을 앞두고 우리 바른미래당 안에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저도 예. 정정해야겠네요. 예. 손학규 대표하고 김건영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 자 그러면 박주민 바른미래당은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바른미래당은 자고 우면하다가
바른 미래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정의당이 함께 하고 싶지요. 예. 정의당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예,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네. 뭐 자유한국당 네. 전당대회 하는데 그 뭐 잠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말씀 예, 그래서 청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를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가장 뭐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입당하자마자 마치 다 됐는 것 같이 하지만 이 분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미천이 다 드러나고 바닥이 다 드러날 것이다. 자유한국당 사실은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으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당대표 하겠다고 하고 나라의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 외에 다른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일까. 자기들만의 리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바른미래당 이성근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건전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식은 좀 아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친박당이 있을 것이고 비박당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의 첫 출발부터가 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민주당도 듭니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1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건강한 보수 정당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꼭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만 예. 보니까 이제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탄핵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거 망각하고 막 하는 부분들을 볼 때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국정농단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정을 하고 망각을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건강한 보수 정당의 리더십을 예. 구축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경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알겠습니다. 바람을 가지고 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9월 저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당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보수 재건과 보수 통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에서 필연적으로 양대 정당의 중력이 워낙 강해서 이 정부 형태와 의회 내의 정당 체제는 상당 부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런 통합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재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온 입장이고요.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박주미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이렇게 토론에 나왔는데 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는 현실의 그런데 민심의 반영이라고 그 들어보시면 이제 어떨지. 뭐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아니, 상대 정당에 네. 대해서 예. 그렇게 뭐 네. 미래가 있다 없다 대안이 그래요? 있다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경험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할 거고요. 예. 네. 전당대회라는 게 그 당의 가장 큰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새로운 또 턴을 할 수 있는 계기인데 거기에 뭐 좀 야박하지는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보수 정당이 정말로 리더십을 창출을 하고 네. 정말로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에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말씀 처음에 한 번 더 훈훈한 드립니다. 분위기가 이제 첨예하게 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보입니다. 토론하는 내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해서 정의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뭐 민주평화당이든 주장하고 있는데 양당은 글쎄요. 거대 양당은 움직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미 위원장님 짧게 말씀 청하고요. 나머지 당의 그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사실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200대
100으로 하여서 비례석을 늘리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나 하기 싫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은 대안도 없습니다. 안도 내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는 것은 정의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으로 제도를 바꿔서 낡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또 다 가버렸는데 정말 6월 달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나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얘기 듣겠습니다. 내로남불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정부 그리고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권력의 독점으로 인해서 온갖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민주당이 해왔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죠. 근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원래 제출해야 되는 자기 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배신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이고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양 정당이 적대적 공존하는 것 네. 이걸 제발 좀 끊고 가자.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좀 반성하고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제 개인 의견하고 당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그 꼭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의회 내에서 다당 체제가 촉진되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예. 정부 형태와 이것이 시스템상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돼야 된다. 즉 대통령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의회가 다당 체제가 되게 되면은 아마 어떤 여당도 다수당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로 접어들기 때문에 만성적인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선거구제 개편을 할 때는 정부 형태에 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논의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이 같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셨지만은 한때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그 비판 이도현 현수막도 보고 했습니다만 뭐 이제 민주당에서 그 혼합 그 연동제 이제 50% 그 포함된 안을 제출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 그래서 200석 플러스 100석의 안을 내셨는데 200석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대안을 문의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일하게 의석수를 가지고서 대안을 내놓은 당이 지금 민주당이죠. 예.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53석을 줄였고 그리고 공천제도는 또 민주적으로 확고하게 개혁하자는 안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인데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네.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있어야 이게 서로 협상도 가능하고 가장 좋은 머리를 맞대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이 없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니 국민 8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 정수를 확대를 하자고 계속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50석이 됐건 뭐 360석이 됐건 아니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그것도 뭐 5, 60%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80%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뜻과 그 맞으면서 이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당, 정의당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안을 좀 내가지고 이미 시한이 늦었지 않습니까? 빨리 내가지고 다시 법정 시한 내에 좀 맞추려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을 내고 그러고 난 뒤에 좀 지혜를 모으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안을 내놨고요.
국회의원들 특권을 줄이자라는 거고 의원 수는 늘어나나 국회 예산은 동결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돈으로 80%가 일꾼은 더 반대를 많이 하는데. 쓰자는 거죠.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죠. 우리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 의원 정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참 이중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 뭔가 하면 자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 한 1년 전만 돌아가 보면 작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시도별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했습니다. 네.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선거구에 3인 혹은 4인을 뽑는 선거구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의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서울, 인천, 경기 거기에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었는데 네. 4인 선거구를 절반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과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회를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하고 그때하고 보면 의도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국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자당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손실이 온다면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조금 다르게 짚어야 되는 게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대다수의 당이었고 아, 그래서-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니요. 조금 별개로 아니, 하도록 하고요. 부산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는 네, 민주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김세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 뭐 전재수 위원장님 다들 하신 말씀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박주민 위원장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기회를 드리는데요. 왜요? 벌써 마무리입니다. 예, 벌써 마무리입니다. 예, 워낙 빨리 시간이 나와서 한 가지 박주민 위원장님께 1분 좀 30초 남았습니다. 말씀을 좀 드린다면 김세현 위원장님은 다독이는 말씀을 한번 해주셔도 정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현 위원장에게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으로 시당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그렇죠. 시당에서 잘 운영을 하고 예. 계셔서 부산시의회에 있는 자유당 시의원들이 잘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마무리 발언요. 예, 예. 예,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설날 연휴 중에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우리는 정말 정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가 나의 삶을 바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정치를 바꿉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서 여성을 대표하고 청년을 대표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입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시대의 정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건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격변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현직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역사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자리만 바꾸고 그 높낮이만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이해서 정치 얘기 피곤하시겠지만 좋은 정치가 뭔지, 좋은 정당이 어디인지를 한번 판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세현 위원장님. 예, 정치에 대해서 참 많은 따가운 말씀을 항상 잘 경청하고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님과는 정말 마음을 열고 항상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그런 결의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위원장님 대표하시는 이 정당들과도 함께 부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2019년도에 저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재수 위원장님. 예,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명절입니다. 잠시 시름 내려놓으시고 명절을 만끽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구돈 부산시장이 시정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습니다. 커다란 실적과 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과 성과를 못 내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올해는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겠다. 이 다짐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힘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세훈 위원장님 또 바른당과 우리 정의당 야당과 협력을 해서 부산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 주제가 협치였는데 말씀 들으니까 협치가 잘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자, 우리는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게 새해가 두 번이라서 참 좋은 점은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초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정치인들 그렇게 초심을 찾는 설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